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 단기 공대생 면접 특강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대생 면접 특강인데 여기 오신 분들 다 공대생 맞나요? 맞나요? 혹시 문과생 계신가요? 문과생. 아 저기 진행하시는 분이 문과생이라고 손 드셨는데 문과생 안 계시죠? 오늘은 공대생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를 했고 일단 뭐 저도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저도 일단 공대생이었고 공대생들이 면접을 사실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자가 이제 문과생인데 물론 문과생들이 요새 공대생들보다 취업이 어렵다라고 이제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생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스킬이 뭐냐면 말을 잘해요. 면접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아무리 좋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면접관이 그 말에 설득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저 말이 면접관이 들어도 와, 이 친구 참 대단한데 이런 친구 안 뽑고 못 빼기겠다는 느낌이 들게 전달을 하지 못하면 그 면접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근데 공대생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 저도 그랬지만 겪었지만 사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들 앉아서 전공 서적 붙잡고 시험 공부하고 수식 풀고 암기하고 뭐 교수님 시킨 프로젝트 하고 이러다 바쁘게 4년 5년을 지내다 보면 말하는 걸 배우는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말하는 걸 배우긴 해요. 근데 배우는 공식이 면접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단학가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배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공대생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럼 저는 어떻게 공대생으로 어떤 취업들을 성공했었는지 그 경험들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쌓았던 것, 그 다음에 제가 부딪혔던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지금도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조언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좀 모아서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요새 공대생 여러분들 취업이 굉장히 문과생보단 쉽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류를 일단 합격을 했고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최대한 Q&A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 궁금하신 부분들은 가감 없이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만큼 쭉 답을 얻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공대생 출신입니다. 혹시 이거 신청할 때 그 신청하는 난에 강사 이력이 짧게 들어있던 거 보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뭐 보고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뭐 보고 클릭하셨나요? 그냥 공대생 면접 특강이란 타이틀 보고 강사 이력은 저기 한 분 보고 오셨네? 그럼 제 소개를 다시 다 해야겠네요. 저는 일단 공대생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을 졸업하고 2001학번이에요. 2001학번 01학번이고 06년도 2월에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05년도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대기업과 뭐 여러 군데 이제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06년도 2월에 졸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얻었던 결과는 이제 3대 그룹에 다 붙는 동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삼성, LG, SK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동시에 합격을 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외국계 기업에도 합격을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 저 사람은 엄청난 뭐 일단 학벌이 좋아 보이잖아요. 서울대 공대. 그래 학벌 좋네. 결과 듣다 보면 역시 학벌과 뭔가 스펙으로 밀어붙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감하게 이따가 제 얘기들을 좀 더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학점이 엄청 좋지도 않았고 진짜 숫자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토익 점수도 오히려 면접에 차라리 토익 점수를 안 썼으면 괜찮을 걸 괜히 써가지고 면접에서 대체 이 점수를 무슨 자신감으로 점수를 썼냐라고 이제 오히려 면접관 분들이 항상 물어봤던. 근데 이제 삼성그룹은 지원하려면 요새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 직전에 토익 공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정말 커트라인에 달랑달랑한 점수를 이제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들을 했었고 그런 스펙인데도 이제 제가 이런
합격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을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제 2006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 사회생활이 이제 8년 차예요. 8년 차인데 이제 대기업 겪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을 겪고 지금 또 이제 벤처기업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피면접자로 대기업도 다 거쳐봤고 외국계 기업도 거쳐봤고, 제가 이따 소개할 면접, 유형별 면접이라는 면접은 다 겪어봤고, 심지어 이제 반대로 8년 차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력이 쌓여 있으니까 반대로 면접을 이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본 경험, 서류 심사를 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마 대부분의 만약 이제 면접 특강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면접을 많이 본 경험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기업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또 그런 기업에서 실제로 여러분 같은 피면접자, 지원자들을 실제로 심사하고 평가해 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철저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기업을 준비했고 어떻게 외국계 기업을 준비했고 내가 면접관이 됐을 때는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받고 면접자들이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Q&A까지 포함해서 제가 가져왔던 노하우들,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100%다 흡수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물론 이제 타겟이 공대생인데 면접 성공 전략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문구를 하나를 쓰더라도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 전략이면 여러분들 전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전략. 난 전략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전략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성.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차별성. 또 뭐가 있을까요? 전략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저기 모자 쓰신 분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한테. 독창성.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이 됐든, 물론 여기는 이제 서류 전형을 한 군데라도 통과를 하신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소서가 됐든 서류를 쓰는 법이든 뭔가 본인만의 전략을 가지고 썼고 통과를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전략이라는 용어의 개념조차 모른 채로 역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만의 전략, 독창적인 전략, 뭔가 남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전략이라는 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부터 한번 뽀개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where to play인데, where to play는 뭐냐면 이 말 그대로예요. 내가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면 면접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하나의 전투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면접이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나 그냥 불러줬네, 아이고 좋아하고 그냥 뛰어가서 막 제잘제잘 거리다 오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관을 이기고 면접관이 나를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리가 면접이라는 그 시간과 장소고, 결국 일반적인 전투 현장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면접 성공 전략이라 하면 결국 내가 싸우는 전장이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삼국지도 읽어보셨을 거고 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사람은 내가 싸우는 곳의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특징을 잘 이용해서 내가 자원이 부족해도 그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이기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항상 승리를 하죠. 결국 면접도 면접의 형태별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전장이 달라지고 그 전장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 취해야 되는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걸 먼저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how to play. 자, 그러면 전장이 예를 들면 산이다, 바다다, 공중이다, 뭐 도심이다. 전투의 자리가 정해지면 각각의 그 전장에 맞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싸울 거냐. 면접으로 치면 예를 들면 1대1 면접이다. 1대1 면접에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뭔지. 1대1 면접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면접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의 면접 질문에는 모두 숨은 의도는 명확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를 이 친구가 만족시키는 답을 하냐 못하냐, 답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를 가지고 척도를 매기는 게 바로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 오늘 두 가지 추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where to play. 자, 면접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가는 면접도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인사 면접, 인사팀 면접을 볼 때도 있고, 현직자에 계신 이제 현직자 뭐 부장급, 팀장급 분들을 볼 때도 있고,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 뭐 어떤 그룹들은 이제 대표 면접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전장에서 내가 how to play, 어떻게 그 전장에 맞게, 그 질문에 맞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 항상 이 용어들이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좀 더 구체적인 데피니션을, 정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where to play는 제가 앞서서 좀 설명드렸지만 면접 유형을 의미합니다. 면접 유형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면접의 형태, 이게 1대1이냐 아니면 다대1이냐 아니면 집단 토론이냐, 임원 면접이냐 등등등. 그다음 평가 항목, 이게 나의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냐,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묻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지식이나 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거냐. 평가 항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면접의 전투 현장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두 번째 how to play, 결국 이 전장, 이 전투 현장별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면접은 결국 말로 하는 거고, 공대생들이 문과생 대비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뒤쳐져 온 것이 말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문과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말을 엄청나게 잘해. 대체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저렇게 포장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옆에 면접관을 보니까, 앞에 면접관을 보니까 그 친구 말에 넘어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 내 차례가 왔어. 엄청 알맹이 있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내가 이제 전공 지식까지 활용해서 얘기했는데 면접관 반응이 시큰둥해요. 날 보는 것 같지도 않아. 결국 알맹이도 중요한데 알맹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where to play에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면접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면접 형태는 크게 사실은 이 5가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요. 국내 기업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첫 번째가 1대1 면접, 그다음에 N대1 면접. N대1 면접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는 혼자인데 적군이 여러 명이야. 면접관이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들어오는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 면접관도 여러 명인데 나와 함께 면접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지원자도 여러 명인 면접. 이제 4번. 집단 면접에 더해서 토론을 하라고 합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주고받는 걸 내가 관찰할 테니 알아서 잘 해봐 라는 면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PT 면접이 있어요. PT 면접은 보통 면접관 2-3분 앞에서 여러분이 혼자 들어가서 발표를 하죠. 그럼 이 형태별로 우리가 특징과 성공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1대1 면접이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겁을 먹을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면접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적군이 100명인 게 쉽나요? 적군이 1명인 게 쉽나요? 전투가. 설마 지금 이걸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1명이 쉬워요? 100명이 쉬워요? 당연히 1명이 쉽죠. 왜냐하면 아까 면접은 제가 설득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명만 나를 뽑게,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하고 설득하면 되는 게 1대1 면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1명만 공략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전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1명만 공략하면 되듯이 면접관이 물론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원자를 적으로 보진 않지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서로 뭐 허그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딱 책상 하나 두고 서로 날카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적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면접관이 반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유심하게 살피는 순간이 1대1 면접이에요.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합니다. 면접의 기본이에요.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1대1 면접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건 면접 전날부터 면접 날 집에서 출발하는 그 직전 면접장에 가서까지 제가 여기 두 번째 블리스로 써온 옷차림이나 표정이나 자세, 나만의 사소한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를 나도 모르게 떤다던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매만지는 습관이 있다거나 특히 여자분들 뭐 머리 막 이렇게 감거나 뽑는 습관도 있는 분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자세를 앉는데 굉장히 이렇게 흐느적하게 앉는다거나 1대1 면접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알맹이로 얼마나 뭘 전달하느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면접관이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앉아서 나갈 때까지 굉장히 사소한 게 잘 들어와요. 다리를 떨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친구가 어떤 말을 얼마나 어떤 근거와 확신과 열의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라도 다리 떠는 거 하나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거기서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했든 그냥 1대1 면접에서는 게임 셋이라고 보면 돼요. 즉 사소한 실수 하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 면접을 볼 때였어요. 1대1 면접이었어요. 2차 면접이. 1대1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자친구와 맞췄던 커플링을 끼고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꼈던 커플링이니까 그냥 몸의 일부라 생각을 하고 그냥 갔죠. 근데 면접관의 눈은 처음부터 이 커플링에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커플링에 눈이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봐. 뭐 여자친구가 있냐, 연애와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표정이 굳으면서 내가 분명히 말을 엄청 잘하고 있는데 별로 듣는 것 같지 않고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딱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딱 그 순간 뭐지 하고 이제 면접을 나왔어요. 근데 그 기업을 결국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였냐? 제가 복귀를 해봤어요.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를 끼고 갔으니 내 손에 집중이 됐어요. 시선이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그날따라 여러분들 다 똑같겠지만 면접 여러 군데 이제 기업을 지원해서 면접을 여러 군데 보고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사소한 것들에 자꾸 놓치게 돼요. 뭐 옷차림부터 해서 넥타이도 구겨져 있거나 치마가 뭐 구겨져 있거나 주름이가 있다거나. 근데 제가 그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제 손톱을 조금 이게 손톱이 엄청 긴 것도 아니었어. 근데 평소에는 항상 면접 전에 엄청 바짝 짧게 깎고 나갔어요. 근데 그동안 그 전에 한 2, 3일 동안 면접을 여러 군데 보느라고 손톱 관리 같은 거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은 제 반지에 이목이 집중된 순간 제 손을 보고 손톱이 약간 긴 걸 보고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거야. 이 친구는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뒤늦게 떨어지고. 너무 안타깝다. 내가 말을 엄청 잘했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갔는데 그냥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떨어지는 거나가 1대1 면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 취업 단계에서 준비한 이제 면접 가이드북이 있을 거예요. 산업 분석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앞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 중에 아마 우측 하단에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1대1 면접을 앞둔 분들은 절대 사소하게 간과하면 안 돼요. 제가 뒤에 이제 어떤 것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계속 강의를 하겠지만 1대1 면접의 포인트는 내 넥타이 하나 맨 거 구두가 깔끔한지 안 한지 바지가 접혔는지 안 접혔는지 내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을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1대1 면접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많은 그 지원자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면접 유형 대비 1대1 면접에서는 그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N대1 면접, 다대일 면접.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내가 혼자 들어가는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같은 직급들을 꼭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과장급 한 분, 팀장급도 있고 부장급도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주도하는 분이 좀 나오게 돼 있고 아니면 골고루 질문을 하기로 할당이 돼 있고 이미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어쨌든 어느 순간에 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나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다대일 면접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나한테 질문을 던진 사람한테 답변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집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면 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은 다른 면접관들이 나한테 어떻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혀 캐치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게 다대일 면접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말씀을 자꾸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내 대답을 듣기도 하지만 내 대답보다 얘가 지금 어떤 톤으로 얘기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면접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 즉 여기서 포인트는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할 때 한 면접관만 1대1 면접하듯이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면접관들 느낌에서는 이런 느낌이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계속 시선을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다 여기다 뒀다 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가운데 분 한 분만 집중해서 보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강의에 대한 집중도나 호응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리학적인 법칙이에요. 면접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서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 또는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춰주냐 안 맞춰주느냐 이 사람이 질문을 한 면접관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일한 대답을 하되 그 전체 면접관을 아우르면서 이 사람이 면접장을 지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는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대일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질문을 나에게 던진 면접관만 보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할 때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렬로 보통 앉아 계시니까 면접관들이 시선 분배를 잘 해줘야 돼요. 대답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질문자에게 50% 정도 시선을 두고 나머지 50%를 나머지 질문 주지 않은 면접관들에게도 골고루 분배를 하라라고 제가 보통 코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그분들이 내 대답에 집중을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지금 이 면접 자체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면접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을 보잖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보는 내 시간대가 몇 시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하죠. 저는 다양한 시간대를 겪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 8시, 뭐 점심 직후, 그다음에 오후 5시 다 해보면 오후 5시 이렇게 갈수록 면접관들이 지쳐요. 내가 엄청 잘 준비했어도 이미 그 사람들도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관심을 자체를 끌기가 어려워요. 점심 직후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면접관분들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식곤증이 와요. 관심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조는 분도 생겨요. 면접관이.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엔 면접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붙고 안 붙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대일 면접에서 특히 중요하고 결국 다대일 면접의 핵심은 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50% 정도 비중을 두고 나머지 면접관들에게도 대답을 하면서 시선을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을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같은 대답을 했을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집단 면접이에요. N 대 N으로 이루어지는 나와 같은 지원자들이 여러 명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 앞에 또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있는 형태. 여기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첫 번째 요소는 타 지원자에게 이축되는 경우에 이 전쟁에서 이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진 거죠. 타 지원자들이 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문과생하고 같이 들어간 경우 말을 엄청 잘해요. 또는 저 친구 공대생인 것 같은데 전문 지식이 화려해. 또는 어떤 친구가 스펙이 너무 화려해.
면접관이 무슨 토익이 990이야? 토플도 120이네? 뭐 아니 이 친구는 토스도 레벨 8이야? 뭐 이런 얘기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 위축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토익이 700이고 토스 점수 없고 학점은 겨우 3점 초반이고 이런 상황들의 위축에 자기도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이 모두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다대다 면접인데 면접관들도 아까 말했죠.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정해져 있어. 그 질문을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모두에게 1대1로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모든 지원자에게 던지고 대답을 듣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럴 때 가장 난감한 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 옆에 있는 애가 먼저 말했어. 젠장 망했다. 어떡하나. 난 뭘 얘기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집단 면접이고, 세 번째, 아까 다대 1일 때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다른 집단 면접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은 면접관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옆에 다른 지원자들을 보고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결국 타 지원자에게 위축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나는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데, 난 오늘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난 서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그래요.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서류에서 이 친구가 학점이 4.0 만점에 4.0이었는지 2.0이었는지를 면접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질문거리는 될 수 있어요. 왜 학점이 2.0밖에 안 돼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2.0이기 때문에 깎이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옆에 지원자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 저 친구가 어떻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든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결국 내가 준비한 컨텐츠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만 하면 돼요.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것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준비한 걸 나는 소신껏 전달한다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친구의 화려한 스펙, 화려한 말빨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것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실 거고, 두 번째, 옆 사람과 같은 의견입니다라는 대답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사실은 순발력이 이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은 열 수 있어요. 저도 지원자 지금 뭐 누구 분과 또는 지원자 몇 번 분, 제 지금 말씀하신 분과 같은 생각입니다만이라고 서두를 열 수 있으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밸류 애드를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돼요. 동일한 알맹이를 가지고 저 친구가 얘기를 했어도 내가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할 포인트는 없는지를 저 친구가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차, 내용 똑같네 하고 망했다라는 생각이 잡히면 안 되고, 그 순간에 한 가지라도 내가 더 할 내용이 없나를 그 순간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도저히 뭐 다른 아이디어는 안 나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친구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저 친구랑 내가 하고자 하는 알맹이는 동일한데 저 친구 좀 말이 서툴다.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거든요. 면접관만 드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요. 남이 말하는 동안.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또는 동일한 아이디어라면 이 얘기 자체를 하지 마세요. 비슷한 얘기라는 걸 하지 말고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세련되게 포장할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 저 친구 아이디어를 전혀 못 들었다는 것처럼, 처음 듣는 아이디어인 것처럼, 처음 이 자리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본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내가 좋게 세련되게 전달할지만 집중해서 얘기하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밸류 애드할 게 있다면 이렇게 서문을 열어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와 그 앞에서 지원자가 했던 얘기에 뭐가 밸류 애드 되는지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도저히
더 애드할 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순간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지 말고 저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전달 방식, 사용하는 단어, 말투 저거 조금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어설픈 것 같아.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반면 교사를 삼으란 거예요. 그 순간을 모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모의 면접 한번 보러 가시면 다른 지원자가 말하는 걸 반드시 보게 합니다. 왜냐면 보다 보면 저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같은 알맹이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순간 면접 자리에서 캐치해서 그걸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앞에 지원자가 같은 얘기를 했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질문을 던지지 않은 면접자도 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면서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아까 1대1 면접에도 제가 꼭 유의하라고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다리를 떤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매만지다든가 자꾸 눈을 비빈다든가 코를 만진다든가 아니면 등등등등 그걸 봅니다. 동시에 그 다음 보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다른 면접자의 그 대답에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보통 다른 면접자 얘기하고 있으면 보통 유형들이 이래요.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물끄러미 정면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기 할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딱 봐도 티가 나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면 무슨 얘기 할지만 집중하고 있구나. 또는 남의 걸 경청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아예 넋을 놓고 이제 그냥 면접관들이 나를 안 보고 있겠지 하고 그냥 자세도 좀 풀어져 있고 약간 자기 습관이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여러분들 해야 되는 유형은 남이 얘기할 때 그쪽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 사람한테 주면서 경청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고개도 끄덕일 땐 꼬드겨주고. 그럼 자, 경청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서 이걸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애드할 게 뭔지 나라면 저렇게 말할 텐데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청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앞에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막 오버해가지고 의자까지 뭐 돌려서 앉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적절히 앞에도 보면서 가끔 저 면접자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쳐다봐주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막상 면접장 가시면 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들은 실제로 제가 면접을 하면서 겪었던 것 많은 피면접자 지원자분들이 제가 면접관으로 실제로 평가를 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면접장 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와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포인트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면접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단 면접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청을 해야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밸류 애드를 할 수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대답이 그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단 면접은 아까 다대일 면접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질문을 준 면접관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다른 면접관들 시선 아까 질문 준 사람한테 50% 그 외 분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해서 50% 시선 주는 걸 여기서도 그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유형이 집단 면접인데 토론을 하는 면접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론의 정의가 제가 여기 써놨는데 토론의 정의를 우리가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나누는 것이 토론이다. 자, 이 정의가 담고 있는 함의는 토론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치는 장이 토론이라는 거예요. 토론. 그러면 결국에는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국한된 정답이 없어요. 두 번째,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의견을 모두가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승자가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 토론을 이기고 말겠어. 이런 애티튜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신 있게 얘기하느냐가 포인트라는 거고
두 번째, 각자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각자만 떠들고 끝난다면 그 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뭔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되는 건 내 얘기만 떠든다가 아니라 남이 얘기할 때 얼마나 내가 경청을 하고 있고, 남이 얘기한 걸 경청할 때 내가 저 사람 포인트 중에 내가 예를 들면 공격을 받았거나 내 약점이 저 사람 포인트 속에 들어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 인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가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면접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스터디도 하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이슈가 나왔다. 전혀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부딪힐 수 있는 게 집단 토론식 면접이다. 세 번째로 당황스러운 게 다른 사람들은 토론을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회자를 맡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자를 이제 면접관들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사회자를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난감하죠. 또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왔는데 갑자기 사회자를 보라네. 그럼 나는 말할 기회도 없고 나 이제 어떡하나, 사회자 연습도 안 해봤는데 뭘 해야 되나. 이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토론에서 집단 토론식 면접에서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포인트다. 첫 번째, 자, 토론의 기본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나눈다, 내 생각을 얘기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말을 하실 때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이 습관이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우리가 교육받은 적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 말하는 이 문화나 어떤 언어의 구조 자체도 결론부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오는 문장의 구조 자체도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외국인들하고 제가 이제 베인앤컴퍼니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일할 때 외국인 친구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결론부터 항상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경 설명을 거창하게 앞에 하고 뒤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로 글을 쓰라고 배웠고 기승전결로 얘기해 버릇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론의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스탠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말을 결론부터 얘기를 해줘야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귀에 들어오고 그 순간 그 친구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고 그 친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부터 얘기해. 이 소리를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면접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토론을 할 때 내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요. 토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정리하는, 또는 시간이 안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그걸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할 때 제가 여기다 미시, 그 다음에 and 3이라는 숫자를 써놨어요. 요 MECE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실 수 있어요.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뜻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란 뜻이에요. 이 뭐냐면 mutually exclusive. 여러분들 근거를 제시하는데 결론을 딱 때리고 왜냐하면 나는 이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가 서로 mutually exclusive 해야 된다. 서로 비슷한 레벨의 얘기면서 동시에 겹치지 않아야 된다. 이 의미예요. ME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을 하죠? 보통 자, 내가 음식을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를 구분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네? 맛? 뭐 맛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어떤 음식 하나에도 짠맛, 단맛 다 섞여 있잖아요. 맛이란 기준으로 나누는 순간 굉장히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단맛, 이게 단맛 음식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단맛 음식은 요거고요. 짠맛 음식은 요거라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아니 이 음식은 단맛하고 짠맛 사이 경계에 걸쳐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제일 심플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식, 일식, 중식. 예를 들면 그 음식의 진원지, 유래지를 시작으로 나누면 지구 땅덩어리가 지도 경계가 다 쫙쫙 나뉘어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공유합니까? 영토를?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예요. 완전히 서로 겹치지 않게 쪼개져 있는 거. 근데 합치면 퍼즐 맞추기란 것처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 음식의 종류를 한식, 일식, 중식, 뭐 양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비슷한 레벨이야.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한식, 일식, 중식 하다가 갑자기 스테이크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테이크는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로직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과연 방금 얘기한 한식, 중식, 일식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돼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한식, 중식, 스테이크로 얘기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컬렉티블리 이고저스티브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되는 건 이걸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거. 퍼즐 맞추기처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물론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추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 네 가지를 모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은 다 들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미시라는 게 결국엔 결론을 얘기하고 그걸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논거를 제시할 때 제가 말씀드린 미시한 틀에 맞춰져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 미시라는 원칙은 꼭 토론할 때 의견을 개진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성 평가를 할 때 면접에서 자신의 장단점 얘기해 보세요라는데 장점을 예를 들면 내가 세 가지를 준비했고 단점을 세 가지 준비했다면 그 세 가지가 이 미시의 원칙에 맞게 틀이 잡혀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할 때 어떤 경험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미시한지 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토론만에 국한된 게 아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미시하게 얘기해라. 그 다음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근거를 얘기하든 뭔가 내 경험을 얘기하든 뭔가 얘기할 때 웬만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일했던 베인앤컴퍼니 같은 그런 컨설팅 펌이 하는 일은 기업들 전략을 짜고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임원들 앞에서. 사람들이 7개의 전략을 얘기한다고 해서 7개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절대. 인간공학적으로 제가 이제 전공이 산업공학인데 인간공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사람의 기억 인지는 7개를 넘어가지 못해요. 최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예를 들면 어떤 문자를 화면에 딱 10개를 띄워줘도 10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천재. 일반적인 인간은 7개를 못 넘는다. 3이라는 숫자도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할 때 어떤 논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그런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그 숫자가 3개예요. 3개. 그래서 미시와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 모든 질문에 답할 때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접 예상 질문들을 아마 기출 문제도 와서 구해보시고 질문들도 받아보고 할 거예요. 그 답을 쓸 때 이 포인트에서 한번 답을 본인이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내가 주저리 썼던 것과 이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거 싸움이 아니니까 이기려 들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라.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근거 ABC 중에 C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 C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틀린 근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순간에 이런 쟤 뭐지? 이런 생각에 잡히는 분들이 있고 망했다. 저게 맞는데 할 말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고 이걸 또 넘어가는 사람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맞아. 예를 들면 진짜 맞아. 저 상대편이 나한테 비판한 내용이 맞다면
거기서 인정하고 수긍하는 자세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세워도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 그 의견을 압도할 때도 있고 내 의견을 맞을 때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걸 결국엔 이 친구가 수용하고 또는 수용하면서 또 자기의 아이디어를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사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토론 면접에서 결국엔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말 너무 잘해. 다 맞아. 근데 남이 하는 얘기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고 이기려만 드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토론 면접에서 점수를 잘 받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난 분명히 엄청 조리 있게 미시하게 3가지씩 딱딱 근거 준비해서 말 다 했는데 그리고 딱 면접 끝나는 순간 내가 이겼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두가 내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하면 그 포인트는 이거다. 이기려 들었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리가 아니다. 내 소신을 얘기하는 자리고 남의 소신도 들어서 맞다면 인정을 해주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토론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앞에도 경청을 몇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경청한다고 할 때 적극적인 경청 굉장히 중요해요. 토론 면접에서도. 그냥 멍 때리고 싸나 눈 뜨고 듣고 있다가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보다는 듣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그 사람 눈 마주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은 다음에 내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면접관은 뭐다? 나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 던지지 않는 면접관들 모두가 날 주시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고요. 3번째, 잘 모르는 주제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제일 취하기 좋은 전략은 뭘까요? 컨닝이야, 컨닝.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당연하죠. 뭣도 모르는데 일단 토론이고 면접이고 내가 튀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주저리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 급해서 또. 그러면 안 되고 들으세요. 듣는데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어설프게 듣고 어설프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토론 면접에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도 흘러가는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토론이란 건. 그 과정에서 사실 한 방만 제대로 날려도 면접관들에게는 굉장히 뇌리에 딱 각인이 돼요. 그 한 방을 차라리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설프게 얘기를 던지는. 근데 물론 내가 잘 아는 주제고 익숙한 주제야. 준비가 돼 있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수용하면서 서로 정반합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지만 근데 어쨌든 잘 모른다고 하면 좀 들으세요. 상대편 얘기, 우리 쪽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내가 쭉 들으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분명히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서류까지 통과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아무거나 없거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 같구나. 또는 전혀 몰라도 남들이 하는 얘기를 조합하다 보면 결국 토론은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거는 논리가 좀 저게 아닌 것 같아 하는 순간에 보이면 그때 치고 나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논리엔 이런 부분이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기회가 토론 면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다가 또는 아무것도 몰라도 당황하지 마라. 남들이 하는 얘기를 조합하면서 그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팩트를 하나도 몰라도 용어를 몰라도 듣는 가중에 그것들이 대략 어떤 건지 감은 분명히 잡힐 텐데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돼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던지면 돼요. 저 친구가 ABC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ABC라는 소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주제가 나와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가 나오는 일은 없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회자.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오늘 토론을 위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위해서 이런 대답 준비했는데 사회자는 뭘 해야 되지? 근데 사회자는 결국 핵심이 2가지예요. 여러분들 손석희 씨나 아니면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보셨으면
결국 사회자가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 배분. 양쪽 진영에 골고루 시간이 가고 있는가, 분배되고 있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휴대폰을 꺼내거나 아니면 시계를 가져가서 또는 스탑워치를 기능을 써서 실제로 뭐 회사에서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회자인데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제가 철저히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모습을 벌써 보여주는 것부터 일단 다른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당황해서 나 사회자인데 어떡하지 앉아서 그냥 여기 말하세요 말하세요 뭐 이러다가 어버버 하다 끝나면 그 친구 그냥 떨어진 거야. 안 그래도 자기 말할 기회를 잃은 상황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아서 그냥 똑 떨어지는데 처음 모습부터 사회자로서 제가 공정한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스탑워치를 켜고 제가 시간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봐도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냥 이 친구 다른 데라는 느낌이 그냥 확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랩업을 잘 해줘야 된다. 서머리를. 토론이란 게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이슈가 있고 그 안에 하부 이슈들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디벨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부 이슈를 가지고 쟁점이 붙는다 하면 중간중간 사회자가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랩업을 해야겠다는 순간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순간이 오거나 어느 순간 토론자들이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회자가 해야 될 역할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예를 들면 필요하면 메모를 하거나 예를 들면 메모지나 연필이 없다. 그럼 요청을 해보세요. 그것도 면접관에게. 여러분들 면접을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만 생각을 하고 그 시선에서 위축돼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하는 자세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물론 너 저기 나 사회자 봐야 되니까 종이랑 펜 좀 내놓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사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종이와 펜이 필요한데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공손하게 물어보면 또 여기서 벌써 면접관이 볼 때는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토론을 이끄는 핵심은 시간 배분과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 토론자들이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던졌고 모르니까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요지들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 토론이 하이 이슈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더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 넥스트로 그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어젠다는 뭔지를 넥스트를 제시를 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친구는 토론에 참여는 안 하지만 토론의 이슈를 명확히 알고 있고 토론을 이 친구가 오히려 지배하고 있구나. 토론 주제를. 그걸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토론에 참여해서 내 의견을 펼치진 못했어도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얘기한 것들 모아서 잘 랩업해서 그 다음에 얘기들 하두를 던져주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거 사실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만큼 말 못했을 텐데 남들이 얘기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포인트들을 기억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이 PT 면접이에요. PT 면접은 크게 결국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고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발표를 하게 되죠. 물론 사전에 주제는 준비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며칠까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겪었던 면접 중에는 그날 갔는데 시간 30분 주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걸 대충 뭐 손으로 그려서 그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쓰기 전에 보면 투명한 종이에 이렇게 매직 뭐 이렇게 펜으로 쓰면 그걸 이렇게 등사기에 올리면 이렇게 비춰지는 좀 그런 면접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슬라이드를 그리란 얘기죠. 슬라이드를 구성하고 그려서 발표를 즉석에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PT 면접은 결국 핵심은 내가 발표하는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크게 어떤 1번, 2번, 3번 어젠다 구성을 했고 그 안에서도 각 장마다 또 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전체 스토리도 중요한데 책을 딱 사면 소설책이 전체 챕터의 구성도 있지만 한 챕터 한 챕터 하나하나 어떤 문단 하나하나에도 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치밀한 기획이 있고 그게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PT 면접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공대생들 잘 없죠.
문과생들은 그나마 강의 특성상 또는 그 학문의 특성상 발표하거나 프로젝트 많이 하는데 공대생들 사실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도 보통 어떤 한 사람이 보통 하죠. 팀 프로젝트 하면 보통 발표를 전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발표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되는 순간이 뭐냐면 PT 면접은 이 슬라이드 내용 저 친구가 오늘 뭘 들고 왔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발표를 할 때 서 있는 자세, 쓰는 제스처,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 톤은 어떤지, 목소리의 빠르기는 어떤지 이걸 평가하고 싶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슬라이드 내용이 조금 별로일지라도 이 친구가 발표하는 어떤 눈빛이나 목소리나 제스처나 이런 아우라가 좋다라고 하면 마치 그 친구가 면접을 잘 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면접관들 입장에서 착시 효과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내가 뭘 발표할지에 대한 고민 중요한데 발표할 때 내 자세, 내 시선 처리, 목소리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 틀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SCR이라는 이제 흐름인데 첫 번째 S는 시츄에이션이에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발표 주제를 던져주면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뭐 찾아오세요라든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라든가 이런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PT에서 얘기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정의하는 배경 설명과 팩트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오세요라는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이 사업부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지난 5년 동안 회사 전체의 매출, 각 사업부의 매출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팩트와 백그라운드, 이 회사가 왜 매출을 성장시킬 방안을 나한테 찾아오라고 했는지 그 숨은 의도가 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팩트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츄에이션이에요. 그 다음 컴플리케이션. 자, 이 회사는 5개년 지난 5개년 매출은 이랬고요. 사업부별로 쪼개보면 뭐 예를 들면 A 사업부는 지난 5%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B 사업은 이랬고요. 뭐 C 사업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C는 뭐냐면 그래서 so what이에요. so what.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why와 so what이 중간인데 자, 이 팩트들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뭔데 자, 매출이 어떤 건 5%씩 성장을 했고 어떤 건 10%씩 성장하다가 최근 2, 3년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 전체의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최근 2, 3년 세츄레이션 돼서 그냥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팩트와 배경을 보여준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문제를 받으면 문제의 의도를 설명하는 왜 이 문제가 나왔을지와 연관된 백그라운드 팩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제시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왜 그렇지 근데 왜 매출이 여기서 정체됐지 왜 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지 이 사업은 왜 잘 되지에 대한 분석과 비유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거에 기반해서 세 번째 그래서 매출을 증대하려면 이 사업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꺾였는데 왜 꺾였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이미 파악이 됐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5%짜리 매년 성장률 보이는 이 사업이 이 시장 전체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되 몇 년도 이후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를 줄이고 다른 데로 돌려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 슬라이드가 제가 이제 어떤 회사의 매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PT 주제를 받든 이 구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적인 거든 아니면 기술 개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신차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현대자동차가 2020년에 생산해야 될 자동차는 어떤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시츄에이션 분석을 해야죠.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예를 들면 어떤 배기량별로 성장률이 어땠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은 어땠고 자동차가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 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요새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메카닉이 아니라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장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팩트들을 넣고 의미가 뭔지, 그래서 분석해서 현대자동차 2020년 자동차는 이런 컨셉들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SCR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시츄에이션에 대한 아무런 팩트나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그냥 이래야 됩니다라고 질러버리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근거 없는 낭설이 될 수 있어요. 설득력 전혀 없죠. 그럼 중간에 컴플리케이션이 없다. 그냥 팩트는 있는데 갑자기 결론이 나와.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점프한 것 같은 거예요. 소설로 치면 뭐 철수랑 영희가 한 동네에 살았대요. 그 다음 챕터에 갑자기 철수랑 영희가 이혼했대. 그냥 이야기가 중간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컴플리케이션, 팩트에 대해서 거기서 임플리케이션, 의미,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구조가 PT 면접에서 모든 어떤 문제 유형에도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구성은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요 한 장 한 장, 지금 제 발표 자료로 치면 요 한 장 한 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보통 메인 아이디어와 백업이 들어가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하면 예를 들면 PT를 구성할 때 제일 윗부분에는 결론을 명확히 쓰세요. 그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를 쓰고 그걸 백업해주는 데이터나 근거나 아니면 세부 아이디어를 아랫부분에 배치를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전체 구조는 좋은데 쭉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 전체가 이런 흐름이고 이런 구조였고 저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면접관들은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발표를 처음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한 장 한 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한 장 안에서 이야기가 중구난방 전개되면 안 되고 이 한 장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명확히 결론이 제일 상단에 명확히 언급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걸 부연하는 설명이나 백업해주는 데이터들이 밑에 깔려야 된다. 아까 제가 토론 면접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고 근거 3가지를 미시하게 제시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구조로 각장이 들어가 있어야 아, 이 장에선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부연 설명이나 세부 아이디어가 있어. 그리고 넘어가고 하면 이야기가 하나씩 끼워 맞춰지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크게 시츄에이션 부분을 한번 설명을 했어. 그러면 컴플리케이션 넘어갈 때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랩업, 서머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SC까지 갔어요. 그러면 C까지 다시 S와 C를 포괄해주는 랩업 잠깐 해주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면 이제 결론을 잘 맺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SCR 구조다. 그 다음에 각 한 장 한 장에는 메인 아이디어가 결론이 먼저 있고 명확한 결론이 있고 서브 아이디어나 백업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잖아요.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해보는 게 제일 좋냐면 제일 위에 제가 메인 아이디어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밑에는 보지 말고 본인이 만든 걸 출력을 해요. 한 장 한 장 출력을 해봐. 그럼 뭐 PPT 슬라이드 한 20장이다. 위에 써놓은 메인 아이디어, 각장의 메인 아이디어만 넘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말이 되고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전개된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뭔가 빈 것 같아. 중간에 어서 점핑이 일어나거나 빠진 것 같아 하면 뭐가 빠졌지 채워야 돼요. 아니면 너무 굳이 하나로 한 장, 두 장으로 쪼갤 필요 없고 이건 한 장으로 합쳐도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때 합치는 거고. 그렇게 메인 아이디어 부분만 읽으면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증은 그게 완성이 되면 각 장이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백업 데이터나 서브 아이디어가 미시하게 들어가 있느냐를 검토하시면
PT 면접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자세,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도 결국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전달하느냐에서 많은 게 판가름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서 있는 자세가 PT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칙 1원칙은 하체를 웬만하면 고정하고,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분들, 이런 게 내가 평소에 안 해본 분들은 차라리 딱 자리를 잡고 하체는 고정하고 있는 게 좋아요. 괜히 왔다 갔다 하거나 어설프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다음 상체는 근데 편하게 긴장 풀고 있어야 돼. 이 자세가 뭐냐면 성악을 하는 친구들이 이 자세로 노래를 해요. 성악을 할 때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와서 머리를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소리도 맑고 깨끗하고 굉장히 어떤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PT 할 때도 그런 자세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체가 내가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고정되어 있는데 상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면 손짓이나 어떤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시선도 맞춰가는 이 제스처가 나올 수 있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PT 본인이 만든 걸 가지고 이 기본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선 처리는 아까 집단 면접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르게 분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말하는 속도는 뉴스가 딱 정석이에요.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속도, 뭔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근데 계속 내가 듣게 만드는 속도 있잖아요. 뉴스는 뭐 여러분들 모두 여태까지 많이들 봐하셨기 때문에 한번 오늘 집에 가면 인터넷에서 그냥 뉴스 영상 하나 클릭해서 보세요. 보통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걸 녹음해서 한번 해봐요. 비교해봤는데 빠른지 느린지 확연히 티가 날 겁니다. 그러면 가급적 뉴스 앵커가 전달하는 속도에 내가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건 연습을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강조할 때는 예를 들면 PT 면접이다 또는 일반 면접에서도 말을 강조할 땐 결국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목소리가 조금 더 거기선 커지거나 톤이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앞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앞 뒤에 약간의 포즈를 두는 거예요. 약간 멈추는 거죠. 그래서 PT 면접 할 때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얘기하거나, 그렇죠? 이 부분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스처를 써서, 예를 들면 PT 면접인데 아까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자연스럽게 하는 자세, 기본 자세지만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서 이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조 제스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잠깐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 이런 순간들이 강조를 만들어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어 투 플레이에서 이제 면접 형태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평가 항목별로 과연 면접에서 묻는 또 질문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여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제 집중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면접 형태별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뭘 주의하는지를 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묻는 유형들이 있어요. 인성을 묻는 것, 가치를 묻는 것, 역량을 평가하는 것, 전문성을 평가하는, 이 묻는 형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요 다음 시간에 5분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